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 헌법이 대통령 한 사람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중지시키고 이럴 수 있다는 거 국민들이 알았어요? 저희들은 알죠. 저희들은 80년에 당해봤으니까.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언제든지 계엄을 하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이 헌법 계속 가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겠습니까? 제가 그 아까 요 뭐 이재명 대표 2심 관련해서 이제 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. 그 만약에 이게 조기 대선이 열리면 총리님은 당내 경선 참여하시나요? 그 이야기한 대로 몇 분 아직 아니 지금 현재 뭐가 지금 심각해요. 지금 헌재 결정이 안 나는 바람이 심각한데. 그 헌재 결정도 안 났는데 자꾸 무슨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하면 건 아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.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어떤 정당이 되도록 하는 데는 뭐 저도 역할이 있고 또 저도 그런 필요한 발언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나머지는 정치 일정이 분명해지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. 아니 이제 조기 대선이면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리 짧아도 일단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어쨌든 이 결정이 되지 않고서 뭐 과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국민 눈에 보기에는 조금 너무 얼척없잖아요. 지금 뭐 아직 제일 중요한 말하자면 고비도 넘지 않았는데 뭐 저렇게 일단 상황 수습이 먼저인데 괜히 그 얘기했다고 혹시라도 뭐 오해를 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. 그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비명계 분들과 통합 행보를 좀 했어요. 근데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다가 검찰과 내통했다. 이 발언하면서 이제 의미가 좀 퇴색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뭐 사과 요구도 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대표 이 통합 행보 과정에서 이 발언 보시고 이 진정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? 그래서 뭐 그런 거는 해명을 하고 당사자들한테도 뭐 여러 가지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라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버린 말에 모든 국면 자체가 이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헌재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모여서 우리가 일체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. 총리님 따로 전화는 받으셨어요? 이재명 대표한테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? 저는 뭐 그 당시에 원내 없었으니까 저는 뭐 해당 당사자는 아니잖아요. 그래도 이제 같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 뭐 이런. 그건 아직까지 뭐 못 들었는데 아마 요 국면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면 헌재 결론이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을 조금 또 추스리고 수습해야 될 그런 역할을 이 대표가 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. 여권 일각에서 총리님이 가장 두려운 후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 그런 얘기 나온다고 보세요? 하는 말이죠. 뭐 하는 말이고. 아니 저는 진짜 실제로 전화도 받았어요. 총리님이 되면 여권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해주시더라고요. 그게 하는 말인데 이제 이른바 제가 중도층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말하자면 소구력이 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빼둘러 한 것 같고요. 말하자면 무슨 아직까지 국면 자체가 그렇게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또 앞선 이야기예요. 너무 조심스러워요. 그 여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, 뭐 홍준표 대구시장, 한동훈 전 대표,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이제 그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후보군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이분들은 이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계신데 이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후보 민주당 내에서.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 혹은 또 뭐 여권의 후보들 중에서 뭐 누가 이럴 그런 건 아니고요. 다만 지금 조금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극단적 목소리로부터 막 열렬한 지지를 받는 분은 글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혹시 대선이 있게 된다면 대선 국면에서도 그분이 이제 그런 어떤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의문이 들어요. 그러나 뭐 그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또 결국은 뭐 그렇게 강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분이 또 후보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
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면을 보면 결국 이제 좀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좀 설득력 있는 분들이 그래도 보면 여야를 떠나서 다들 좀 경쟁력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. 네. 과거 선거를 보면. 네. 아무래도 이제 선거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40대 50의 싸움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우리 정치 지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. 네.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야 뭐 결집 뭐 경선 때까지야 이제 극렬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중도층의 지지율이 좀 높고 중도에 대한 소구력이 높은 분들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대선의 결과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경향이 보였죠. 네.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사실은 모두의 대통령이잖아요. 여당 야당의 대통령. 그렇기도 하죠. 그렇지만 또 보통 유력 주자들도 보면 끝까지 나중에는 보면 자신의 정책적 포지션도 항상 그게 네. 중도를 향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잖아요. 그 이유가 그만큼 지금 현재 자기 정치적 의사 표시를 잘 안 하시지만. 대한민국 혹은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중도층이라는 게 결국 다수 국민의 정치적인 어떤 그거를 하고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? 네. 예.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군들에 대해서 이제 지지율이 나오지만 모르겠다라는 답변. 그러니까 이 판단을 뒤로 미룬 답변들이 상당히 높아요. 아직까지도. 그건 뭐 역대 선거가 다 그래요. 네. 막상 거의 그 막바지에 가야만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정치 의사 표시를 하죠. 그 전까지는 항상 언론, 언디사이드 이런 분들이 여전히 늘 한 30% 정도는 늘 가지고 가죠. 그분들이. 그 개헌 주장하셨는데 지금 이게 탄핵 정국에서 시기적으로 개헌을 저희가 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? 시기적으로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 헌법이 대통령 한 사람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중지시키고 이럴 수 있다는 거 국민들이 알았어요? 저희들은 알죠. 저희들은 80년 당해봤으니까. 모르잖아요, 대학문이. 그런데 이 헌법을 계속 가지고 가자고요? 일단 이 헌법은 어쨌든 대통령이 적어도 계엄은 못할 수, 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계엄을 못하게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어떻게 모든 권한이 대통령, 심지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에서 국회에서 말하자면 추천권이 있는 헌법재판관조차도 난 임명 거부를 하면 안 되는 이런 권한이 도대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맞아요, 그게? 당당한 진짜 민주공화국의 이 헌법 체계 맞나요?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드러났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시기적으로 개헌을 하고 대선을 치르기는 어렵다면 만약에 대선이 있다면 적어도 각 후보자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근데 큰 줄기를 이야기해야 되겠죠. 적어도 언제까지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을 하겠습니다. 뭐 그 적용 시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다음 대통령 임기 말에 하자 다음 총선하고 임기를 뭐 맞추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. 그렇게 보셔야 되지. 그렇다고 지금 개헌을 안 한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언제든지 개헌을 하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이 헌법 계속 가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겠습니까?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. 저희 이 나는 정치이다 공식 질문인데요.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. 김부겸 총리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?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요? 그래서 뭐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뭐 저는 하여튼 좀 내 선배들의 영향입니다. 정치는 밥이다. 왜냐하면 제 뭐 선배들 그중에는 뭐 빈민운동을 하시던 분, 지역주의 타파 운동을 하시던 분, 생태운동을 하시던 분 이런 분들 모두 다가 모든 지금 우리가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전 지구적 문제든 대한민국 공동체의 문제든 결국 밥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다. 저는 정치를 통해서 이 국민들의 밥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하라는 그런 격려, 충고를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 귀한 매일매일
먹지 않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이 귀한 밥과 같은 그 정치를 바로 그런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. 제가 더 깊은 그분들의 철학을 다 짐작은 못하지만 그렇다, 정치는 진짜 밥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정치를 해왔습니다.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. 인데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하는 생태 문제든 이웃하고 나누는 문제든 맞습니다. 이런 게 결국 다 들어있다는 거죠. 네. 네. 또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이 공존이라는 근본적인 네. 고민도 그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총리님, 저희 이 인터뷰 초반에 해주신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계속 두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있었는데 그게 책임이에요. 정치인은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. 책임 정치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 총리님이 생각하는 이 정치 얘기를 들으면서 책임감 있게 밥값하는 정치, 김부겸 총리님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나가 주실지에 대해서 약간 기대감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고백을 좀 드리면 네. 물론 제가 뭐 학생운동, 사회운동을 할 때는 저는 뭐 신념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네.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저희들이 이념보다는 어떤 신념이라 할까요? 네. 우리들의 민주주의라든가 또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들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신념 같은 게 제일 앞장섰다면 제가 이제 여의도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는 일종의 문제를 발굴하고 제기하고 제 나름대로 대안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로서 어떤 제 역할이나 또 존재 이유가 있었다고 봤어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우연한 운이 좋은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주셨잖아요. 네. 행안부 장관 뭐 총리를 해보면서 결국은 바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구나.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네. 화려하지는 않지만 바로 우리 국민들이 행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구나. 왜? 거기서는 구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하나하나의 삶이 네. 영향을 받거든요. 그래서 얼마나 이 행정이 중요하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민하고 네. 또 야당하고 불신이 커졌나 이런 걸 곰곰이 살펴보면 결국은 그 일에 대한 책임감, 대통령직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. 그래서 이렇게 일을 어처구니 없이 일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개헌도 하겠다, 뭐 하겠다, 뭐 이런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초기에 차라리 그랬으면 내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런 모습은 없고 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보고 하면 국민들이 조금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?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정치인들은 이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 무겁게 네. 인식을 하고 가야 한다.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. 예. 오늘 저희 긴 시간 김부겸 총리님 말씀 들었는데요. 앞으로 김부겸 총리께서 그 책임감 있게 밥값하는 정치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